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니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방어기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두 다 가지고 있죠. 방어기제. 그런데 그 방어기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선생님들 책 보시고 또 적용하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어기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전부 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방어기제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골고루 다. 네. 하루를 돌아보면 많은 것 같아요. 이 매뉴얼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핵심 신념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핵심 신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 초등학교 4학년쯤 제가 수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기 초면은 친구들이랑 한참 친해지고 싶을 때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오늘 수영장 가지 말고 놀자고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엄청 하다가 그래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뒷일이 두렵더라고요.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수영복을 물에 담가놓고 다녀온 척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건데 부모님이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저에게 핵심 신념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너무 놀고 싶은데 놀면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놀면 처벌받는다. 네. 그게 암암리에 제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게 핵심 신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놀아서 처벌받으신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처벌받으신 거예요? 되게 예리하신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거짓말한 건 혼이 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서운했던 건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어떤 공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제가 좀 자유로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근데 처벌만 있고 그 상황을 공감받지 못한 거에 대한 네, 그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개인의 무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 세계관, 인생관과 관련된 핵심 신념이다. 그런데 이 핵심 신념은 무의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신념이나 가설에 대해 이해하거나 자각하지 못한다. 핵심 신념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사이에는 일종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서 방어기제가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스스로 해석으로 가지 못해서 더 그랬을 수 있겠는데 또 방어기제가 계속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뭔가 해석하고 이해로 간 게 아니라 또 저를 억압하거나 뭔가 또 소외시키거나 이런 방어기제들이 돌고 돌아서 더 핵심 신념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놀면 처벌받는다. 이 이제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럼 끊임없이 일을 찾아 나서는 그런 행동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왜 일중독이라는 이야기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저는 진짜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죄의식이 올라오고 뭔가 정말 진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일하는. 저는 좀 우울한데 나는 뭘 해도 안 돼. 저런 정말요. 저는 공부해도 안 돼. 뭐 이쁘지도 않아, 키도 않고 막 이런 은근히 그런 게 있나 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뭐. 근데 사실 꼼꼼히 이렇게 보면은 잘 된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나 이 공부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난 공부해도 안 돼.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공부로 이제 성취를 못 느낀 게 있어가지고 학교를 별로 공부하러 가는 그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예요? 학교예요. 그럼 왜 가셨어요? 가르치러 가셨나요? 교복이 혹시? 좋아서 가르치러. 교복도 좋아서 놀러
봐요. 그냥 그것도 괜찮은데요. 교복 네. 좋아서 학교 갈 정도면 뭐 아름다운 학교 생활이죠. 근데 이제 공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그 핵심 신념과 관련된 사건이 과연 선생님의 사건인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했는지 그걸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체크해 봤어요. 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사셨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다 할 이제 세상에서 보게 되는 존경받는 자리 뭐 이렇고 어떤 그 나이에 이룰 수 있는 성취들을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그러셨고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데 내가 뭐가 될 수 있나?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만 네. 같은. 특히 아버지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게 제 안에 딸인데도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많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 아버지 삶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분명히 순간순간 빛나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네네. 그걸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분이 계시다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오빠도 있고요. 가능하시겠는데요. 그런 순간을 찾아내시는 게 선생님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뭐 선생님은 지금 아들도 있으시고 따님도 있으시고 너무 예뻐서 유치원 앞에서 이제 엄마들이 다 이렇게 제 예쁘다고 한다면서요. 네. 좀 약간 1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드롭 피드백을, 네. 그렇게 자녀분들도 예쁘게 낳으셨고, 좋은 남편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되는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깊은 좀 아픔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핵심 신념이 좋은 거 할까요? 나쁜 거 할까요? 둘 다 해주세요. 우선 조금 안 좋은 핵심 신념은 모난돌이 정맞는다, 다연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 말 많이 사용하는 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요즘 세대는 달라졌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조금 뭐랄까 평범하지 않아 보이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친구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승질을 많이 내거나 그럴 때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나 나중에 세상에서 정을 맞을까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못된 짓 좀 하지 말라고. 모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제가 계속 나쁜 사람인 것만 같은 되게 마음속에 악이 큰 사람처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다 저 착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도 그 핵심 신념 때문인지 잘 흡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쪽에 귀를 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핵심 신념은? 너는 사막에 내려놔도 잘 살래다. 이게 있으세요. 어디에 내려놔도 너는 걱정 안 된다. 저희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잘하면서는 되게 서운했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어요. 믿으셨어요. 저를 그냥 무한 믿으셔서 제가 그게 조금 서운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관심도 받고 싶고 케어도 받고 싶고 그랬는데 저를 너무 믿으셔서 이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크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까지 믿어주신 게. 근데 들어보니까 둘 다 힘이 있어 보이고 그 딸에 대한 믿음이 좀 저는 느껴지는데. 모난 돌이라는 것까지도요? 네. 이든이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좋은 아이로 인정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윤서 어머님과 상반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뭐든 안 돼. 나는 실패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아마 이 책에서 나오는 희생자 동일 씨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윤서 어머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동일 씨라는 방어 기제는 알았는데 이제 희생자 동일 씨 이걸 좀 더 저의 방어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적대적 감정이 금지되고 차단된 경우에 내담자는 그 적대 감정의 방향을 자기를 비난하고 평가절하함으로써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어떤 실패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네. 난 안 될 거라는 그런 핵심 신념이 생긴 건지 물어보셨을 때 부모님의 실패가 아무래도 저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가 그거를 가져와서 저에게 동일시를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매우 크죠. 네. 아스클락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희생자 동일시를 얘기할 때 적대감을 표출하지 못해서 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 나에게 묻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실패하실 때 우리가 가슴만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부모님의 실패는 곧 내가 결과.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친정엄마랑도 얘기하면서 이게 엄마에게도 있었구나. 아내인 엄마에게도. 어머니가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하세요. 활동이 힘드시니까 글을 쓰고 싶어 하셔서, 글 얼마든지 써주셔라. 너무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서 예쁜 일기장을 사셨대요. 일기를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욕만 나오더라고요. 예쁜 일기장. 네, 예쁜 일기장. 어머니에겐 남편이겠네요. 네, 남편 욕만 계속. 네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하고서는 했는데 또 하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일기장이 2개인데 또 그 욕만 쓰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래서 근데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남편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떠나가신 분이잖아요. 네. 아프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껏 미워할 수 없어요. 네. 누구한테 내 남편이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잖아요. 욕할 수도 없어요. 네. 자녀에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 내가 상처 입었던 감정은 어딘가는 토해내야 되는데 노트는 말이 없잖아요. 비밀을 지켜줄 그렇죠. 수 있죠. 네. 그 노트에다 기록하는 방식, 네. 쓰레기통이 어떤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비나 중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노트에 기록하는 거 멋진 방법이신데요. 꽤 됐는데 이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죄의식이 올라오셔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껏 하셔라. 뭐. 우리도 오늘 노트를 다 하나씩 여러 권을 미리 지금 여러 번이 피해유 하신 건가요? 네.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강렬하게 할수록 증도 깊어가지고 증도 깊어가지고 저는 윤서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서 동희 씨에 대해서 저도 너무 엄마랑 비슷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편을 저인 것 마냥,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되고 남편이 제가 돼서 똑같이 할 때마다 이자관계 역동이니까 네. 엄마와 아기 역동이 네. 부부관계에서도 돌죠. 네, 근데 그걸 10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는 남편분이 일기장을 제가 몰래 선물을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캥기는 게 많은지 남편이 자다가 욕하면은 저한테 욕하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 이런 적이 있는데 낮에는 뭐라고 말 못하시고요. 네. 억압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한테 한 게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한 건 아니야라고 깨어 있으셨던 했는데 거 아니겠죠? 제가 근데 몇 번 깨어 있으셨어. 제가 불렀어요. 이렇게 여보 불렀는데 자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을 그렇게 정말 숫자를 말하면서 굉장히 강한 액센트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자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빚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너무 동일시를 하는데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으세요.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배우지를 못해서 너무 졸업을 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도 채 졸업을 못하신 것에 대한 한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윤서 어머님 이야기를 듣다 생각났다고 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성취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공부에 있어서 뭐 올해이뿔도 받아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못해. 이게 있어요. 나는 1등하지 못할 거야. 나는 어차피 못할 거야. 나는 들러리야. 이런 게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엄마와의 그 동일시, 그 열등감의 동일시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지금 자꾸 구분 작업을 조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생각났어요. 성적 잘 받아가지고 국가장학금 받았잖아요. 성적 장학금을요? 네,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 거 아니었던 거네요. 그쵸? 그렇죠. 네, 내가 공부를 맞아. 못할 거야. 나 네. 실패할 거야. 이거에 대한 거가 지금 희생자 동일시라는 게 네. 구분이 되고 계시네요. 지금 아버지와 내가 동일시한 거였네. 이게 상대한테 그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비하? 이런 처벌? 그렇죠. 적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을 적으로 대하는. 근데 부모님을 내가 적으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실패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여오는 거죠. 남편한테도 좀 제가 그런 게 있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의 어떠한 객관적인 남편의 문제, 어떤 문제 상황?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희생자 동일시처럼 이렇게 그걸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막 못해줘서 막 남편이 저렇게 되는 것 같고 막. 나 때문에 네. 남편이 네. 잘 못 되는 것처럼 느껴지네. 네. 모든 짐을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분석하실 때 분석가 선생님께서 신이신가요? 뭐 이렇게 직면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제 그거를 제 어떤 걸로 다 가지고 와서 이게 모두 안 되는 거죠. 삶의 각 개인이 짊어져야 될 책임까지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모든 문제가 내 책임이다라고 내가 가져온 상태인 거죠, 선생님이. 네. 부모님이 저렇게 실패하신 것조차도 내 책임. 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불행에 책임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게 아이들이 잘 되는 지름길이에요. 행복하신가요? 네. 네, 맞아요. 네. 부인방어 기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 27페이지에 부인방어 기제는 내담자가 실제 있는 내용이나 없다고 부인하는 것인데 이때 상담사는 내담자가 이러한 내용이나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아이의 지각 밖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인방어 기제를 사용하네 하는 부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정직하시네요. 제가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자주자주 부인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그때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제가 불안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원가족 구조가 저희 가정 안에서 돌면서 남편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과 저 사이에 에너지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육아를 했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기가 불안이 높고 긴장도 많았어요. 그래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잠이 못 들고 중간중간에 너무 자주 깨고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밖에 나가면 아이가 전혀 웃지 않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다던가 아기의 몸이 뻣뻣하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이의 불안 때문이고 아이의 불안이 부모의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오랜 시간 부인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불안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네. 그냥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난 육아 잘하고 있고 아기도 괜찮아. 그냥 아기가 조금 원래 그런 애일 거야. 보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이 아플 땐 진짜 그거 많이 괜찮을 거야. 뭐 아닌 거야. 그리고 또 강렬하게 기억나는 거 아버지도 이제 암 진단 받으셨을 때 아버지가 딱 그랬던 게 딱 생각이 나고 이제 좋은 거 드시고 여행 가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계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병원에서 하기가 어려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족들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그렇게 어려운 말을 듣고 나왔는데 병원 로비에서 깔깔대고 막 다른 얘기하면서 웃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부인방어 기제. 그때 기억나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네. 그 상황을 내가 부인해야지 모르는 척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방어 기제는 이제 방어 기제 중에서 좀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특히 그 유순서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가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혹은 2달 후에 네. 내 삶이 끝날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어떤 분도 이제 땅도 좀 정리해야 되고 재산을 맞아요. 정리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할부로 물건을 드리고 가게에 그리고 새 차를 사고 그래서 부인 방어기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정말 못 듣는 거예요. 부인 방어기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렇죠.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여기서 45페이지에 부인은 직면을 통해서 명료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것 또한 부인을 하다가 정말 서서히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인 방어기제는 상당히 셀프가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직면하는 일이 이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면시키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인츠 콰트는 방어기제보다 보상구조를 먼저 세워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힘을 더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운 후에 그걸 직면해도 늦지 않다. 이 16에서 17페이지에 부모가 부인이란 방어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아이 역시 부인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부모가 특정 행동의 모델링이 되는 것이 아동의 방어 기제 형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엄마는 다 괜찮으셨대요. 입덧도 없으셨대요. 그리고 저희 키우는 것도 그냥 무난하게 키웠던 것 같다고 과거를 말씀하실 때. 근데 제가 입덧이 되게 심했거든요. 엄마한테 그때 이제 말씀드리니까 나도 우액은 했어. 이제 그제서야. 나도 우액은 했는데 근데 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를 양육하실 때 좀 큰 굴곡들이 많았거든요. 오빠도 교통사고가 몇 번이 한 번도 어려운 걸 몇 번 겪었고 저도 팔 수술을 했고 엄마와 아빠도 여러 차례 군데군데 수술을 하셨는데도 그냥 나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 이렇게 별일 없이 그냥 너희들을 키운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상당히 큰일을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치명적인 큰일을 겪으신 분들은 일찍 동생을 잃었다든가 일찍 부모님을 잃었다든가 존재 자체를 잃는 경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살아서 회복해서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정도는 괜찮은 정도로 이렇게 합리화 방어 기제를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인 방어를 쓰는 사람들이 합리화를 주로 쓰는 게 맞는. 합리화 방어 기제는 모든 방어 기제와 함께 다닌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방어 기제. 커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엄마랑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엄마 그냥 문제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이제 TV만 보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부인 방어 기제 같은 경우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현실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겠죠. 이게 퇴행 방어 기제, 퇴행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넓고 깊은 사고 그리고 통찰할 수 있는 힘, 전체적인 관점을 갖는 게 어른인데 부인 방어 기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TV 네. 보시는 분들 실제로 많으신데 이제 우울 성향이 강하신 분들 왜냐면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TV로 이렇게 내 생각을 마비시키죠. 그렇게 되면 집안에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메마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서로 현실을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셀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건 정말 자주? 저는 고등학교 때 아침에 TV로 예약을 맞춰놓고 일어나고 잘 때 TV를 예약을 맞춰놓고 잠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집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뭘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셔요. 고등학교 때 뭘 공부하고 뭘 관심 있어야 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때 많이 고등학교 때 힘들었었던, 말라 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경험하는 게 자녀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 무드로는 알아요. 그런데 묻질 못해요. 네. 실제로 맞아요. 정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네. 왜냐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부모님들이 공포에 휩싸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당한 언어도 사용하고 폭력도 가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그 학생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셀프가 너무 취약하신 분들은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계속 부인방어 이제 괜찮아. 저렇게 하다 중학교 졸업하면 괜찮겠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한다. 현실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가정은 상당히 건강한 가정이죠. 맞아요. 그런데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일부터 부부가 계속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놓고 대화를 해야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사이즈가 부모님도 같이 커지시는데 아기 때 힘들면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힘들면 가서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고. 키즈 카페가. 그렇지. 아니, 키즈 카페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회피하는 게 나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좋은 옷 사주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제가 마음 아픈 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해외여행 한 달 다녀오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죠. 맞아요. 문제 해결 방법도 사이즈가 이제 커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부가. 저는 재밌는 게 저희 엄마는 예전에는 정말 더 많이 부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셨는데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는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변화 과정이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아예 제 말을 안 들으시고 TV만 보셨어요. 근데 중간쯤에는 이제 제 앞에 앉으셔서 얘기는 들으시는데 조금 심각한 얘기 나오면 저희 집 강아지 핑구를 핑구 이리 와 이러면서 이제 핑구를 조금 만지셨어요. 그렇게 조금 한번 환기를 하시고 대화의 화제를 핑구로 돌리시고 근데 이제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대략 몇 년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이 대략?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부터 투쟁을 해서 제가 30살이 넘었으니까요. 훌륭하시네요. 어쨌든 10년 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멋진 모녀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네. 건강한 모녀 관계가. 그 다희 어머님은 그 따님들 이야기를 남편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편인가요? 솔직하고 현실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것 같나요? 제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윤서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사실 둘째 아이가 돌까지 한 몇 달간 되게 제가 우울했었거든요. 그래서 TV를 거의 친구 삼아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엄마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그런 과정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우울했던 그 시간들, 힘들어서 외면했던 시간들이 없을까요? 되게 딱한 게 제가 TV를 보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거나 TV를 보고 계속 앉아있으면 애가 제 주변을 돌면서 놀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의식을 하는데 얘는 혼자 참 잘 노네. 이렇게 하고 제 스스로의 그 생각을 덮어두려고 계속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랑 가장 힘들 때였었고 첫째 아이의 그 다이의 그 불안도가 좀 증폭이 돼서 정말 다행히도 그때 알아채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건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아이고 드네요. 괴로우시죠. 생각하시면. 네. 우리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둘째 서연이가 너무 똘똘하게 잘 커주고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는 도서관에서 혼자 전화기가 없으니까 사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서 네, 여기 도서관인데요. 서연이가 바꿔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바꿨더니 서연아 했더니 엄마 언니를 기다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려서요. 귀여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네 엄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래서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정말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네. 특히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대고 그 시간에는
정말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다면 더 멋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출산 후에 겪었던 그 우울 기간에 대한 죄의식에 묶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아이로 성장시킨다면 진짜 그게 파워스트에 나오는 우리가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투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 아까 드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방어 구조가 유전된다는 게 사실 저는 무서운 말이긴 해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은 방어 기제들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그 분쇄시키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진짜 핵심 신념으로 자리 잡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특히 전 딸들이다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더 붙들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자, 지금은 얘기해야 될 때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우라를 막 풍기면서 그때 제가 제일 우울했던 시기는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줄 게 없어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이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에너지조차도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 없어봐요. 선생님들 내 몸 아파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책 216페이지에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억압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예요. 부인 방어 기제는 아이의 의식이 안 된다면 그 사건을 띄우고 싶지 않은 나에게 충격적이고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고 내 아이가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놀았다는 그 장면을 띄우기가. 그런데 오늘 용기 있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억압에 대해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3살 때였어요. 근데 아빠랑 기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아빠가 태민아 창문 닫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기가 씩 웃더니 창문을 더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태민아 창문 닫고 들어와야 돼. 다시 친절하게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표정이 싹 바뀌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3세부터는 질서가 들어가야 된다. 특히 아들은 아버지가 그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절하던 아버지 얼굴이 싹 변하면서 그 현관문을 네가 닫기 전에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단호하게 말하니까 갑자기 아기가 힘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더 한참을 버티더니 울면서 결국은 닫고 들어와서 엉엉 울면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한 3시, 4시 사이인데 그 3살 아기가 뭐 치아가 얼마나 단단하면 단단한다고 세상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는데 그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저와 남편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정말 잘한 일일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 억압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행동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아까 다희 아버님이 꿈 꾸시면서 욕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낮에는 아내하고 싸울 때는 그래요 여보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시고 억압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선생님들 그런 경우 뭐 저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다희 아버님께서도 자다가 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교회 수련회 가서 자다가 이제 친구들 다 자고 있는데 쌍시온 욕을 엄청 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둘째가 항상 어떤 공동체에 가면 여성스럽다, 참하다, 천상 여자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예요. 그런데 정말 잠잘 때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상당히 난폭해집니다. 거칠어져요. 제가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천상 여자죠. 머리도 길고 그대로 잘 것 같은. 그 파자마 예쁜 거 입고 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쁜 잠옷 입고 아주 난폭한 언어를 많이 참나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둘째들이 그런가요? 둘째들은 억울함이 많더라고요. 저희 둘째들 제가 정말 이렇게 상담하면서 첫째들의 눈물은 그 무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면 둘째들은 억울함과 한이 맺혀 있는 눈물들이 정말 많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1, 2, 3 중에 2번의 둘째들은 말 안 정말 해도 억울함이 느껴지네요. 끝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장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앞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막 동생보다는 언니에게 억압됐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둘째도 많이 억압할걸요. 네. 침대를 막 꽝꽝 이러면서 그렇죠.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코도 세게 골고. 그렇구나. 오죽하면 우리 둘째가 그랬어요. 엄마, 오동딸이 되고 싶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해요. 외동딸. 엄마, 저는 오동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외동딸이란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동딸이라는 사투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들이 죄다 혹시 외동이세요? 수원성지.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지금 굉장히 곱고 뭔가 사회생활을 전혀 모르고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외동딸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저는 하나의 관념이 하나의 삶을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증명해냈네요. 네. 둘째들이 그 억압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참잖아요. 저희 첫째가 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냥 우유가 조금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서 해주고 딱 했는데 애가 우유를 갖고 오다 한번 넘어졌어요. 집에서 왜 넘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그러고서는 딱 올려놓고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이렇게 뜯는데 뜯고서는 이걸 쏟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절반을. 제가 막 내가 생각해서 오래 사오고 뭐 고민해서 사오고 이게 막 쓰러지니까 그날 막 밤에 막 잠에 막 첫째 욕하고 막 밤에 엄청 욕해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하나 이게 막 이러면서 그 우유 그냥 하나 사다 주는 게 낫지 밤새 잠을 설치셨겠네요. 그날 1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신생아 키우는 줄 알았어요.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르치긴 했죠. 조심 좀 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는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그쵸? 그게 가르쳐 주신 건지 화를 내신 건지. 밤에 증명됐죠. 1시간에 한 번씩 깨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들 말씀에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도 억압하는 게 많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분명히 네, 맞아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사냥 우유. 그래서 쏟았다고 이제 혼나면 아기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스트레스 자체가 억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잠자면서라도 해서 근데 정말 다행이네요. 잠자면서도 못하면 아프잖아요. 말로 낮에 해 떠 있을 때 말로 해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긴 수습을 하실 뻔했네요. 네? 네. 큰 빚을 질 뻔했는데 엄마가 어지간히 화를 내면 하는데요. 네. 많이 화를 내면 애기들이 못하죠. 낮에 못하죠? 네. 저런. 잠자면서 꿈속에서 엄마라는 대상과 싸우겠죠.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겁니다. 이게 억압이라는 게 감정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사건 자체를 그렇죠. 억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팔 수술이 대표적인 그 억압되어 있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술을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3번의 수술을 더 했어요. 그럼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머리도 컸을 때고 기억이 날만도 한데 팔에 기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 뗐는지 그리고 가끔은 수술 횟수도 헷갈리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때의 기억이 불명료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이고 컸기 때문에 기억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죠. 네. 충격적인 소식, 충격적인 사건들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떠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매년 물어보시고 네, 6년, 7년 횟수로 됐는데도 그 숫자가 네. 뜨지 않는 거예요. 뜨지 않으시는 기억. 그래서 매번 새롭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분명히 노트에 욕한다고 쓰셨는데 네, 맞아요. 사건들, 그 부정적인 힘든 사건들은 기억에 있는데 네. 돌아가신 날은 기억하기 어려운.
아유, 그런데 기록할 때마다 죄의식이 올라오는, 어머님 상당히 복잡한 감정 속에 있으신 거네요. 저도 학창 시절 중학교를 통째로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이고. 뭐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도 그냥 정말 군데군데 장면 몇 가지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때 그냥 몇 가지 추측해본 걸로는 부모님이 가장 힘드셨던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집이 망했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망했나. 네. 점차 이제 층으로 올라가면서 방이 2개짜리, 3개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기억들이 조금씩 나는데, 한 3년, 4년을 진짜 전혀 통째로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아예 뭐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억압했던 것들을 말을 통해서 말을 꺼내오다 보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진짜 원했던 행동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억압 방어 기제가 해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경우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분석실을 찾았을 때 그걸 저는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뭐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저는 분홍색을 좋아해요. 그럼 저희 친정엄마는 분홍색을 좋아하면 잘 삐진대, 소심하대.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도 선택을 못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사면 이건 할머니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뭔가 비난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면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억압하게 되죠. 네, 맞아요. 딸 때문에 와서 상담실을 찾았는데 엄마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하고 싶어라고 내적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저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쾌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전에는 돈을 갖고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 책을 막 30만 원치 샀어!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특히 내 남편이나 이자 관계에서 아이에게 엄마가, 아내에게 남편이, 남편에게 아내가 잘했어. 내가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했을 때 잘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네요. 맞아요. 아직도 조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를 많이 억압하고 살다가 이제서야 좋은 엄마를 만난 것처럼 막 이렇게 펼치고 사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색깔을 선택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전혀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 안 하고 엄마가 좋다고 했던 것들 선택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어머님들이 그거 해라 하는 건 그거 할 때 행복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 자녀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 찾아서 갈 때 기뻐요. 저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노하고 자기 것을 하겠다고 할 때 좋더라고요. 네. 그게 엄마들 마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차를 사고 싶었는데 차. 네. 좀 사이즈가 이제 책에서 많이 커졌습니다. 그 큰 금액 아니에요. 저 궁극적으로 원하는 차가 있긴 하지만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 지아비이신 저희 남편께서 사도 되나 뭐 고민되죠. 근데 나 이거 사고 싶다. 근데 딱 매장에 갔는데 엊그제 일주일 돼서 나왔대요. 바로 오늘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 원하는 색깔이. 그래서 아기 둘째 태어나기 하루 전날 받았어요, 차를. 그 자리에서 차를 샀어요? 네, 계약했죠. 이야.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받았죠. 지금 너무 잘 샀다 이러잖아요. 저희 충동이라는 건 잘했다. 정말 정확하게 사용할 때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잘하셨네요. 네, 선생님들 좋은 이야기들 해주시니까 좋네요. 이게 이제 다들 성공 사례이신 거죠? 네, 우리가 방어 기제를 분쇄하는 건 상당히 상담에서 중요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작업이죠, 상담에서. 그런데 방어 기제를 분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어 기제를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 힘을 길러낸 후에 그 다음에 방어 기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분쇄할 수 있고 분쇄하고 난 후에도 안전하게 현실의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어 기제가 나쁜 거야. 방어 기제가 증상이야. 이렇게 치부하시면 방어 기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매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방어 기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내 삶을 이해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분쇄할 수 있는 힘까지 세운 후 방어기제를 분쇄하신다면 더 넓은 세상으로 그 세상이 확장되시겠죠. 오늘 아서클락의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부족해서 뭔가 방어기제를 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 나가야 될 문제들이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씩 직면해서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엄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